제가 동의보감이나 향약 집선반, 뭐 향약 국방 같은 옛날에 한의서를 읽다가 한자가 있어서 어렵기도 했는데 요즘에 AI 있으니까 번역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식물을 기본적으로 썼을까라는 게 읽어봐도 지금처럼 우리 도감에 나오는 그 도감도 사실 어렵잖아요. 도감도 뭐 종의 특징을 기재했다고 기재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옛날 책은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과에 쓰는 본초학 교재들을 쭉 찾아서 대학마다 그걸 모아서 쭉 읽어보면 어느 하나는 그 옛날 책들을 해설했겠지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그때 쓰는 개념이 기원종, 기원식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동의보감에는 향약집성방에 나오는 그 식물 약재명을 어떤 식물을 쓰는지 해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현대에 있어서 약재에 대한 화학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그 약재문으로 기재된 약성이 가장 근접해서 나타나는 걸 현대적 방법으로 연구해서 규명하는 게 그게 기원종, 기원식물을 찾는 거지 동의보감에 나오는 뭐 향약집성방에 나오는 그 약재가 어떤 식물을 썼는지를 규명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한참을 뒤져서 보니까 그건 그 전에 저는 그래서 약전에 이제 그게 약전 그게 종으로 학명을 통해서 종으로 사용 부위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전에서 어떻게 표시했을까? 식약처라는 게 보통은 양약하시는 양약사들이 주로 많은 데니까 한의학과 교수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쭉 올리면 식약처가 그걸 심의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일단 그 현대적 방법에서 기원식물을 찾고 기원종을 찾아내는 그 안에 기관이 별도로 식약처에 있다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 뭐 새로운 지식을 얻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누리집에 자료가 있는지 일단 올라가서 그것부터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기원종, 기원식물을 찾는 것은 현대 본초학의 과제로서 현대적 방법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럼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에 나오는 그 식물이 도대체 뭘 썼을까라고 찾는 것은 그래서 저의 나라는 그게 민속학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역사 연구이지 역사 연구와 민속이라는 연구이지 현대적 방법에서 이 기원식물을 찾는 건 아니구나 다른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속학은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서 그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추론해 보는 게 이제 방법론인데, 뭐 양재건 아까 전공등이 다르잖아요. 전공등이 지금 현대 약전에 따르면 전공등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시베 속이니까 맥곡가의 식물인데 목본성이 맥곡가인데 이게 초본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뜬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본으로 자란 아일대성 식물인데 동의보감은 아까 제가 장미과에 마감목을 썼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동의보감의 주제 중에 목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약재 생략명 중에 목숙. 그거를, 목숙을 우리말로 동의보감 옆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여목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여목. 목에서 이렇게 붓기가 있거나 생기거나 그 약성에서 쓰는 게 목숙인데 지금, 약전에 있나? 아니면 그냥 대학 교재에 있는가? 그건 좀 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숙을 계자리 속, 콩가의 메디카고 속으로 봐요. 그 메디카고의 자주계자리 있는 걸 쓰는데 자주계자리는 알파파는 최근에 들어온 도입식물이잖아요. 동의보감 때 들어온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목숙이 뭘까? 그때 거여목이라고 한 게 뭘까? 최근에 그걸 일본 자료를 뒤지다가 일본 스시마 도주가 아까 동의보감 그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그리는 중에서 그리스 찾았는데 뭘 것 같아요? 옛날에 썼던 거여목 거여목이 그대로 추락돼서 그 말이 어원이 돼서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국화가에 고들빼기하고 비슷한 고들빼기 속보다는 익세리둠인가? 왕고들빼기 속에 왕고들빼기 상추 이쪽하고 비슷한 깨묵 아세요? 깨묵이 거여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화가에 그 뿌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 이유는 현대 본초학하고 전통적 본초학도 굉장히 다르다.
전통적 본추학은 민俗학의 영역이고 현대 본추학은 민俗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고 어쩌면 화학의 영역 같기도 하고 제가 문과에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네요. 하여튼 생략 중에서 새롭게 알게 돼서 제가 본추학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식물이론의 유래,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찾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넉줄고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고사리 잘 몰라요. 고사리 잘 모르는데, 넉줄고사리는, 쉽게, 원래용으로도 고점이라도 되어 있고요. 쉽게 찾아지는데 전국적으로 자랍니다. 얘들은 쉬운 게, 다빌라 블라타, 지금 표에 가보면 다빌라 마르시에스라고 학명은 달라졌는데, 넉줄고사리, 추천되는 계속해서 학명은 넉줄고사리를 쓰고 있어요. 자, 학명 쓰고 일본말이 시노부인데, 시노부는,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의 생태가, 바위의 엄지, 바위의,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바위의 엄지의 습기 친 곳에서 바위 위에서 자라요. 요렇게 위에 줄기가 드러나서 약재로 쓸 때는 이게 동의보에서는 이걸 약재로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비슷한 약재명으로 꼴세고라는 게 있어요. 뼈 다친 데 쓰는 약. 요거를 태워가지고 옆에 있는 털은 없애고 줄기 자체를 약재로 쓰는 모양인데 요 식물을 이거 쉽게 보면 돼요. 그냥 바위에 가서 요렇게 자라는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넉줄고사리예요. 그래서 저도 고사리 잘 모르지만 양치식물 잘 모르지만 얘를 쉽게 구별하는 애 중에 하나인데 넉줄고사리 학명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김종원 교수님이 김현대 교수님인가 지금 은퇴하셨나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식물생태도감에 보면 일본 특산종으로 잎이 1회 우상하는 줄고사리가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잎이 4회 우상인 것을 의미한다. 4번 쪼개지는 깃골잎이기 때문에 4줄이 있다고 해서 넉줄고사리라고 한다. 이런 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우철 교수님과 작고하신 정태현 박사님의 수제자시죠. 강원도 생물학교 교수를 하셨던 이우철 교수님은 바위 위로 뻗은 줄기를 넉줄 생명수로 비유해서 했다. 골세고라고 한다. 동의보험의 골세고는 아닌데 뒤에 조선 후기에 골세고로 이걸 데쳐서 약으로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흔적 때문에 골세고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랑으로 골세고를 적어놓은 것도 있어서 그걸 표시하신 것 같은데 이우철 교수님을 뵙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넉줄 생명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정태현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메모 같은 거 혹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메모를 작성하셨는데 산림과학원이 지금 홍명수목원 있는 자리 청량리 쪽에 있었는데 그게 6.25 때 폭격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 메모는 전달받지 못했고 선생님도 기억을 못해서 당신이 2005년도에 한국식물명의 유래를 적을 때 자기가 그냥 추론해서 적어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비슷하지 않냐. 바위를 이렇게 줄로 둘러싸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줄로 둘러싸고 있는 게 옛날 선앙당에 나무를 두고 있는 금줄 같은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애기 놓고 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고추나무 쑥 같은 거에 꼽아서 쓰던 그런 새끼줄을 꼽아놓던 그런 선하고 비슷하지 않냐.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사진을 다 뒤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 사진 종류들을, 죄송합니다. 사진을 다 뒤져가지고 생명수를 넉줄로 쓰는 게 있는지, 심지어는 제가, 우리 식물학계도 나눠졌지만 국어학계도 이윤재 선생이 원래 일제시대 때 국어학을 연구하셨던 주시영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윤재 선생이 좌장격이었는데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다. 감옥에서 고문으로 옥살을 했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밑에 수제자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근로 씨고 한 분이 최현배 선생이시고 이근로 선생이 최현배 선생이었는데 이근로 선생은 북한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최현배 선생이 남아서 국어학회에서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준비하던 그 사전이
조선어 사전하고 우리말 큰 사전하고 두 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 사전까지 구해서 이런 단어가 있는지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 거기다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금줄은, 집에 치는 금줄은 새끼줄에게 쳐서, 저도 어릴 때 봤는데, 고추 달고, 술 같은 거 달고, 균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애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앙당에 있는 쳐놓은 그 선은 누굴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노수들, 보호하려고 하는 나무가 신성하니까 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식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위를 보호하려고 선을 썼단 말이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넉줄이라고 하는데 이거 넉줄이 아니에요. 도감에도 그렇게 표시하지만 이거 고사리의 우상복엽을 따질 때는 이거 그냥 많이 보면 안 돼. 1회, 2회, 3회 우상이거든요. 간혹 좀 잘 자란 데 가면 4회 우상이나 5회 우상이 나타나는데 간혹 나타날 뿐이지. 제가 바위 있을 때마다 쳐다보는데 대부분 3회 우상이고 도감에서 대부분 3회 우상하고 간혹 4회, 5회가 나타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무슨 넉줄 우상이야?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자료를 다 뒤졌죠. 자료를 다 뒤졌더니 민수학은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어느 게 합리적인가를 쭉 추론한 지난한 과정이어서 그 과정을 쭉 거쳐봤더니 콜세보가 나오는데 동의보안에 콜세보 위에 제가 아까 동의보안에서 수입제들은 위에 표시가 있다고 했죠. 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당이 수입제라는 뜻이에요. 수입제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약제로 공정된 걸 이후에 가져온 거예요. 국내 걸 쓰지 않았다고. 조선 후기에는 썼을지 몰라도. 그래서 콜세보는 콜세보에서 유래된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콜세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약제도 요즘 약제는 곡골레라서 다른 식물을 쓰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중국에 가면 바위를 둘러싸는 식물이 있는데 속도 달라요. 그래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나카이 타케노시 중정 맹지진이 1914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및 완도 식물 조사 보고서를 적었는데 거기 고사리 같은 48번 항목을 봤더니 이 아저씨가 일본어는 세로 쓰기를 해야 되니까 당시에 세로를 쓰고 그 다음에 학명은 세로를 못 적어 알파벳은 세로를 못 적으니까 학명은 가로적기 하고 보기가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이게 제주도 및 완도 식물 조사 보고서 쭉 보고 나서 어떤 식물이 존재한다를 학명으로 스톱한 다음에 일본명을 적고 다 일본명이에요. 다 일본명인데 가로친 게 있어요. 가로친 게 뭐냐면 조선명이에요. 제주도에 와서 조선명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나카이 타케노시는 일본 말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생태에 관련된 간단한 말을 적어놨어요. 요걸 제가 확대해서 지금 맨 밑에 해놨어요. 학명이 다발리아 블라타고 일본말로는 시노부고 가을로 안에다가 조선명을 적고 장벽이나 그 다음에 나무의 숲이나 그 다음에 앞면 등에 주로 자란다 이렇게 해놨어요. 바위 같은데 담벼락 같은데 주로 그리고 나무 껍질에도 주로 자란다. 그리고 일본말은 시노부다. 이거 시노부가 인내하는 뜻이에요. 습기가 없어도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넉줄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조선명이 뭐냐? 요거를 지금 가닥가는데 읽으면 이게 초범이니까 노쭈루 고사리. 노쭈루 고사리. 넉줄 고사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제주도에 와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넉줄 고사리는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 그러니까 제주도 말을 찾아야 돼요. 넉줄이 제주도에서 무슨 말인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제주도 말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제주도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뒤져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 뭐가 있냐면 석주명 박사가 잠시 제주도에 오신 적이 있어요. 한 2년간 체류하시는데 제주도 방언집을 내셨어요. 요게 뭐냐면 제주도 말을 적고 여기다가 표준어 또 이제 종이를 아낀다고 제주말 적고 표준어 적고 요렇게 하셨는데 요렇게 적혀있어요. 요걸 이렇게 옮겨놨어요. 제가 제주도 말은 넛줄, 꿀, 줄 등는 등등꿀을 등넛줄이라고 하고 감적꿀이라고 하고 끝줄이라고 하고 표준은 등꿀이라고 한다. 오 비슷한 게 있네. 넛줄하고 넛줄하고 일본어에는 어 발음이 없어요. 그죠? 아, 에, 이, 오니까 넛줄을
놋줄로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놋줄이 있어요. 표준어는 넌출, 지금 넌출 원리를 이렇게 쓸 때 남아있잖아요. 등구를 쓸 때 넌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넌출을 평안북도 사투리에서는 우리나라 표준어 사전을 봤더니 넉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어 사전을 뒤졌더니 북한에서도 넌출을 넉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정태인 박사가 듣다 보니 정태인 박사는 넉줄을 넉줄로 들었고 낙가이는 놋줄이라고 들은 거죠. 제가 찾았던 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전집에 백석이 발표한 글이에요. 시예요. 그 글 중에 시인 백석이 적었던 것 중에 이 사람이 평안도 사람이죠. 굴어떨어진 넉줄 마른 오랑박 한동이, 이 넉줄이 당시에 표기로 쓰였던 거예요. 즉 정태인 박사가 넉줄을 넉줄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제 추론인데 이거 말고 다른 자료가 나와서 제 추론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견해에 따르면, 제가 찾았던 자료에 따르면 넉줄 고사리는 바위 위에 줄기가 드러나서 그게 등불처럼 보이는 고사리다. 말은 제주도 말을 따온 거다. 제가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저는 조선신문 혁명집에 저자가 썼던 실제 수십 년간 지방을 수집하면서 채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얻었던, 지방에서 부르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조선명을 정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지방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방언에서 온 건지 옛날 문헌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새로 지은 건지 해보니 이건 방언에서 온 말이고, 방언은 제주에서 놋줄 고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넉줄 고사리에서 이거 육지에 있었던 정태인 박사가 잘못 들어서 넉줄이 된 거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해봐야 우리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고, 정태인 박사나 다른 분들이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찾았던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신문학자라고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문학자들이 저를 싫어하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막 저를 침입하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화가 무지무지 났던 게, 이분은 정태인 박사가 식물 생태 보감을 보면 1, 2권 지금 3권이 나와 있는데, 임업 시험장이, 임업 사업소라고 하다가 임업 시험장이 없었고, 그게 196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국립산림과학원 이름을 바꿨는데, 임업 시험장이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는 이게 조선총독부의 직속기관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산림청 산하로 있지만,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청에서 근무했으면 독재의 구순이고 군사독재의 앞잡이입니까? 글마다 뭐라고 적냐면 조선총독부에서 소속된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요. 조선총독부가 임업사업자 첨부를 수립한 건 맞지만 그 목적은 민농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림 녹화를 위해서 당시에 식물 연구하던 기관이었다고요. 그게 우리 해방돼서도 우리 똑같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름을 쓰고 똑같이 그 기관을 만들었다고요. 기관 소속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조선총독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물론 조선총독부의 정책하고 연관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모든 이름을 일본인들 따라서 일본 앞잡이들을 이어서 일본말을 흉내내서 적었을 거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말의 해석을 일본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도 굳이 지금 낙가에 타케미시의 논문을 찾으면 검색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적어요. 일본 특산종으로 잎이 일의 우상이 생긴 줄고사리의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말들을 저는 학자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줄고사리거든요. 이게 없다가 일본 원상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자라는데 1980년대, 70년대에 이게 국내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건 제주도에 있는 누가 제 패친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줄고사리거든요. 일본어는 다마 시다예요. 시다가 고사리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다마니까
구슬고사인데 이게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누가 그러냐면 이창복 선생이 대한식물도감을 내시면서 그걸 줄고사리라고 한 거예요. 일본어 누가 해요? 일본어 다마고사리니까 이게 다 구슬처럼 이게 이파리가 연결됐다고 쓰면 다마시다라고 쓰는데 이창복 교수는 이거를 줄로 본다고 해서 1980년에 줄고사리 찍은 거예요. 1937년에 줄고사리가 적혀졌는데 어떻게 1980년에 이창복 교수가 찍은 줄고사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늑줄고사리가 만들어져요. 1980년에 만들어진 이름을 어떻게 1937년에 힌트를 받냐고. 굳이 그것도 전혀 줄고사리와 관련이 없는 일본 이름은 다마시다는데 이게 일본하고 무슨 영향이냐고. 이게 일본에서 주로 분포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 늑줄고사리가 왜 일본 이름이 되냐고. 아니, 근데 하여튼 화가 나서 이거를 인터넷에 적었더니 이거 전달했나봐. 전달을 했더니 저보고 돌아왔던 얘기가 정태바에다가 침입하여서 못하고. 금강 초롱꽃이 논란이 많죠. 이게 대가 말았다 그러네. 왜지? 금강 초롱꽃 때문에 하나무사의 아시아티카 말탈입니다. 이쁘죠? 화학산에서 담았던 것 같은데요? 있고. 이건 아마추어가 적었던 글인데요. 방것이랑 누가 뭐 얘기하면 제가 적었던 글이라서 다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아마추어 중에 식물책을 뭐 적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적었던 블로그 글인데 이분이 책에도 뭐 책을 많이 쓰시고 책에도 이런 얘기를 적었다고 해서 제가 읽기 싫어서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따왔는데 교수님들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을 동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부사라는 학명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땅에만 자생하는 고운꽃이 일제 전범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하나부사라는 식물학자들이 규약을 변경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국제규약이 우리의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게 한다면 그 규약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규약에 대한 개정이나 폐기를 요구해야 된다. 첫 번째 착각은 하나부사가 전범이 아니에요. 하나부사는 전범의 개념은 국제재판소에 회부돼서 전범이 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도조 히데키랑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하나부사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개항을 할 때 운양호를 끌고 와서 강화도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강제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1870년에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개항이 됐고 1880년에 있었던 이모군란까지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어요. 초대 공사 대사 밑에 있는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1917년인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맞아요. 나쁜 사람은 맞는데 전범 아니라고. 전범 아니고 미국으로 치면 일본도 똑같이 당했다고 페리 제독이 똑같이 개항시켰잖아요. 미국에 페리 제독을 제독이라고 그걸 전범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동의하냐고 전 세계에서. 전범 아니라고. 일단 전범 아니고 낙가이가 하나부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 붙였어요? 하나부사라는 이름을 왜 숙명에 하나부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식민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진 거는 낙가이의 식물 연구에 도움을 줬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낙가이가 1913년에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조선식물을 연구할 수 있게 되고 14년부터 탐사를 시작하거든요. 그 탐사 시작하는 과정을 하나부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니까 그때는 하나부사가 81년도 이후는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부사는.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개입하지 않아요. 무슨 도움을 줬을까요? 이 사람이 식물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개항을 하고 나서 인천에 처음 도착한 다음에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과 인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그 길 갈 때마다 식물 표본을 채집했어요. 식물 표본을 채집한 다음에 그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경성제국대학에서 운영하던 식물인이 지금도 있죠. 코 이시카와 식물원 소석천 식물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표본을 제공한 거예요. 낙가이가 동경제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표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조선식물을. 박사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고맙다고 해서 하나부사를 나중에 학명을 그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명이 부여될 때 사람 이름이 들어갈 때 자기한테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을 주는 세계의 보편적인 방법이야. 이거를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정범이 아닌 걸 정범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여기가 아니라고 전혀.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나빠도 팩트는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팩트가 체크 안 되고 이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봤던 ICN이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가 나라가 국제 조약중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니까 국가 간의 조약에서 국가가 요청하면 개정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말을 써요. 이 화방초라는 이름이 있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금강초롱 가로로 화방초라고 적혀 있어요. 화방초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를 적었던 거는 1937년 일제 국내 학자들이 발간한 조선식물향명지에서 그걸 표기하는 일제에 참여하면서 일제에 부역하는 행위다. 금강초롱 옆에다 가로로 화방초로 적은 행위가 일제에 부역하는 행위고 일제를 참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조선식물향명지의 저자는 일제 앞자리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적은 거에 따르면 이걸 쓰시고 싶은가 봐요. 야. 끝에 보면 서명이라고 했는데 비합법명하고 서명하고 차이가 이게 원래 규약상은 일레지티미트 네임이어서 같은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이 통합해도 되는 문제 같은데 요 서명으로 그러니까 비합법명으로 처리된 금강산리아 아시아티카 HS 스킴이 1970년대 북한에서 발표한 학명이거든요. 그대로 분류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부사가 싫으니까 그대로 두고 하나부사를 금강산리아로 붙였어요. 이런 게 허용되느냐? 이게 허용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ICN에 따르면 아티클 51.1인데요. 아티클 51.1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성립한 합법적인 이름은 누가 부적당하다, 누가 동의하지 못한다, 다른 게 좀 더 좋은 이름이 있다, 아니면 그 의미가 좀 바뀌었다 라는 이유로 그걸로 해서는 절대로 리젝트될 수 없다, 폐기될 수 없다. 이거를 제정한 단체는 어디냐면 인터내셔널 보트니컬 콩그레스예요. 이걸 콩그레스라고 쓰니까 무슨 의회니까 국제조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인터내셔널 보트니컬 콩그레스는 식물학회예요. 식물학회인데 린네의 분류학을 따르는 학자들이 모인 식물학 단체예요. 그때 자꾸 린네가 세계적으로 이제 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라마다 이걸 학명을 다르게 쓰기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1900년에 주도하던 식물학자들이 다 모여서 교양을 다시 정비해봐 라고 해서 마치 프랑스의 상부회가 소집되듯이 그렇게 소집했다고 해서 콩그레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학회라고 있는 학술단체라고.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 규정을 빼고 디스어그리블 내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폐기할 수 있다. 그걸 허용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주면 우리가 개정할 수 있어요. 개정을 누가 거기 같이 가시는 학자분들한테 부탁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근데 저걸 없애버리고 리젝트 될 수 있다고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터질까요? 빅토리아 소련에서 빅토리아는 우리는 영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전 세계 영국의 침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빅토리아 이름 빼자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지금 북꽃 속의 신분이 뭐예요? 아이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왔잖아요. 그리스에 침략당한 나라가 없습니까? 소아시아의 국가들은. 나 그거 동의 못해. 북꽃은 없어져요.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이름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면 금강산리아 아시아티카 해서 금강산리아 쓰면 아예 학명으로 이게 1m 하게 되면 학명으로 취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국표가 이걸 써주는 이유는 원래는 이거 사용이 ICN에 따른 사용이 금지입니다. 이거 아예 표기하면 안 돼요.
표기하면 안 되는데 왜 표기를 해주냐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이름도 있다는 걸 교훈적으로 나타내는 것 불가해요. 왜 이런 이름을 쓰냐? 이런 이름 쓰면 학명을 안 쓰면 되지. 그냥 국명만 쓰고 이거 금강산이하고 부른 데는 북한밖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안 불러. 자기들밖에 안 부르는데 뭘 써? 그냥 자기들끼리만 부르면 되지. 세계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이거 발표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2025년에 발표된 학명인데요. 이거 지금 이명 책임은 여기 이명이라는 얘기는 신노니엄은 적법한 학명인데 다만 먼저 발표된 학명에 비해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이명으로 취급됐을 뿐이지 적법한 학명 중에 이명 하나 중에 먼저 봐보세요. 심피안드라 아시아티카가 있고 아데노포라 아시아티카가 있어요. 심피안드라 아시아티카는 나카이가 먼저 발표했어요. 1909년에 발표했고 이거는 디와이 홍 추수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발표하는데 2025년에 발표한 거예요. 차라리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북한에서 쓰고 싶으면 이 학명을 쓰라. 이 학명을 쓰면 이명 처리될지를 몰라도 언제가 물리학적 견해가 바뀌면 이게 증명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이게 IC에 따른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일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처음에 나카이가 처음에 학명을 부여할 때는 심피안드라 아시아티카라고 했어요. 누가 아시아티카가 금방 쳐놓은 곳이 우리나라만 있는데 왜 아시아티카를 써? 코리아나에 대한 숨기기 위해서 나카이가 이불로 아시아티카를 적었다. 피어시 끊어놓은 그러니까 병이에요, 병. 이건 진단을 받아야 돼. 심피안드라가 초롱과에 비싼 친구였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비교해 볼게요. 지금 금강초롱꽃을 제가 살짝 꽃이 많은데 살짝 잘라봤어요. 안에 내부의 꽃인데 요게 초롱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데노포라 단대 속에 못이대요. 지금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볼게요. 금강초롱, 초롱꽃은 캄파눌라소, 이건 모시대의 꽃인데 아데노포라소 차이 뭐예요? 수술이 차이겠죠. 금강초롱꽃은 어릴 때 자랄 때 수술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암술이 성술에서 길게 뻗어나오는데도 수술이 계속 모여 있어요. 이게 전부 초롱꽃과의 그냥 금강초롱꽃소, 그 다음에 캄파눌라소, 그 다음에 아데노포라소는 전부 웅액선술이에요. 서로 전략적으로 자가교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먼저 성장시켜요. 수술이 먼저 말랐댔고 암술이 뒤에 몇개 자랐는데 수술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술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는 수술이 붙어 있어요. 이 모인 수술 때문에 심피안드라가 분류가 한때 됐어요. 유럽에서만 발견됐어요. 심피안드라가 유럽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금강초롱꽃을 나카이가 표본을 보고 나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아시아에 있었네. 그래서 심피안드라 아시아티카가 된 거예요. 뭐 한국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유럽에만 있던 이게 아시아에도 나왔다고 해서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연구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나카이가 자료를 발견하게 됐어요. 심피안드라 이게 캄파눌라에 속하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꽤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학문적 경향이 심피안드라를 별도 분류하지 않고 캄파눌라로 통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캄파눌라로 통합하려고 보니까 찜찜한 거야. 이게 캄파눌라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초롱꽃하고는 다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동경제대에서 발표하던 동경제대에서 나오던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잡지에다가 나카이가 하나부사야 속을 처음 만들고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종발표를 하나부사야라는 1912년도 2년 후에 다시 해요. 그때 하나부사야 속을 만들었던 요걸 제가 박스를 좀 크게 했는데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속을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요걸 번역해보면 뿌리잎은 모두 비늘 줄기 모아있며 거의 지표 아래에 있다. 줄기 아래 또는 아래 부위는 길게 늘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로 가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일단 사람들이 잘 이해를 도감에도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뿌리 번식을 해요. 금강초롱꽃을 만나면 눈등이 그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계속 한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로 번식이 돼요. 씨앗 번식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시다고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와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모실 때는 연하고 지금 좀 딱딱해요. 맛이 없어. 모실 때는 되게 맛있는 맛이 나고 유액이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모실 때하고 얘하고 꽃의 모양도 약간 다르지만 줄기 잎에서 완전히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모실 때는 뿌리에서부터 나오고 나서 줄기가 올라오면 어긋나게 차례로 올라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뿌리는 밑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땅속에 있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몇 개가 잎이 나왔다가 땅속에서 나왔던 잎이 마치 대나무 쭉송이 자라 올라가듯이 줄기가 쑥 자라 올라가서 잎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잎이 위에 뭉쳐진 것처럼 보여요. 그 밑에는 줄기가 땅까지 잎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요 모양 때문에 요렇게 잎이 줄기잎이 모여나 있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별도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설득 이해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속이 나뉜다고? 종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종 가지고 하나의 속을 만들어? 뭐 금산초록이라는 게 있다지만 그 위에 꽃받침에 모여가 구분하는 건 큰 식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논란인 거예요. 하나 부사회라는 게 제대로 된 분류인가에 대해서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분류할 만큼 안에 유전자가 좀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이게 캄파눌라 속은 아니고 모시대가 되게 비싸다. 모시대가 속한 잔대 속에 아데노푸하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사람도 유전자 조사하면 논문이 나와요. 그러면 한 명을 쓰려고 그러면 아데노포라고 분류를 다르게 하면 그거는 스티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쓰고 싶으면 아데노포 아시아티카라고 쓰면 돼요. 굳이 안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터지죠? 아데노포나 아시아티카가 되면 특산 속이 없어지잖아. 하나 부사야는 속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못하는 거야. 하나 부사야는 없어지고 싶은데 나까이가 만드는 특산 속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식물학하고 무관해. 식물학 때문에 분류가 별도 속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사할 때 별도 속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걔들이 민족주의를 추앙하기 때문에 민족적 자존심이 특산성은 있어야 된다 또. 특산성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 부사는 못 쓰겠고 그러니까 식물 면면교학을 위반했으라도 금강산이라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걸 따라서 하자고 얘기하면 북한처럼 사는데요. 선생하고 폐쇄하고 학문 안 하고 아니 이거를 무슨 교수가 따라서 교수가 아마추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다음에 화방초란단이 왜 만들어졌냐 금강초롱봇이 어떻게 왔느냐를 보면요 초롱봇에 대해서 우리나라 책을 다 찾아보고 식물 이름이 나오는 걸 제가 다 뒤져봤어요. 초롱봇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게 의기라는 이게 1871년에 금리산인이라 들었던 한약스인데요. 초롱대라는 말이 나오고 식물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무슨 꽃인지 설명 없어요. 이름만 나와요. 환제집이라는 데도 초롱화란이 나오고 한불자전에 초롱꽃이 나오고 1925년 동아리에도 초롱꽃이 나와요. 이게 대체로 금강초롱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캄파눌라 속에 초롱꽃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식물을 킬때 기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부사야 아시아티카 낫가이가 나오는 거는 조선식물명이에요. 이 책인데요. 두껍죠? 1922년에 나온 책이에요. 일본인 모리 다메르가 적었던 책인데요. 조선식물명 학명들에 비하면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조선 총독부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낫가이는 동명제대에서 식물학을 세계적 수준, 일본의 식물학을 후진적인 일본 식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선에 가서 신종을 발표하는 데 되게 관심이 컸어요. 낫가이는 그 연구를 하려고 했고 조선을 통해서. 근데 조선 총독부는 낫가이의 그 발표를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조선 총독부가 세계 식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조선 총독부는 낫가이를 촉탁으로 1913년에 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자원이 뭐가 있는지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 자원 조사를 해다오. 도대체 조선 사람들은 이걸 뭐로 이용하고 있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우리가 목재를 채취하거나 조선인한테 수탈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병사를 지원해주고 했더니 낫가이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낫가이는 아까 봤던 늑주고사리 같은 걸 간혹 하다가 이것도 1917년까지 작업을 하고 났을 때 그다음부터는 보고서에서 이런 이름도 다 빼버려요. 낫가이는 관심이 없으니까 신용 발표에만 오로지 몰두하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한성고등학교 당시에 있던 모리 다메두라는 고등학교 교사한테 네가 식물학을 좀 했다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 그 다음 일본 사람 들어가는 연구를 네가 다 모아줘. 모아서 우리한테 정리를 해줘. 그게 조선식물명이고 정말 대단하고 그 한님은 6만 원에 이걸 구입했는데 1922년에 오로지 조선에 나온 식물 3,500여 종을 라틴명, 일본명, 조선명이 있는 경우는 조선명, 조선명이 없으면 조사가 안 됐으면 그냥 빈자리 공란으로 해서 낸 책인데 이게 지금 제가 6만 원을 어디서 구입했냐면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이 책이 어디서 있냐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출판부에서 영인본으로 인쇄를 해서 팔아요. 일본인은 이 책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독자로 하느냐면 세계 식물 연구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파는 책이에요. 조선식물 혁명집은 조선이 처음 연구하는데 제 꿈이 이걸 영인본해서 그대로 팔는데 제가 출판사를 몇 군데 넘게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인쇄를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라고 적고 조선식물명에서 하나부사소 이게 화방초예요. 우리말은 없었고요. 금강산에서 채집했다. 채집은 우치하마라는 사람이 1902년에 채집했던 거고 나까지가 1909년에 처음 학명을 발표했던 거 22년 책에 이게 보고가 됐는데 이 22년부터 37년 사이에는 이게 하나부사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방초거든요. 화방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방초라고 한 거를 조선식물혁명집의 앞에 번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식물학상 동일한 속 변종에는 종래의 동일한 방언으로 혼돈되어 사용되는 것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을 그 방언에 적용하고 다른 것은 어두워 이게 적당한 형용사를 명확히 구별함. 특히 곧말 색인의 밑줄로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봤더니 이물 동맹이 굉장히 많더라. 서로 다른 식물인데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게 너무 많더라.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름 것에다가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비슷하다는 뜻의 접두어를 붙여 이름을 붙이고 그 접두어를 새로 붙인 거는 우리가 책 끝부분에 색인 부분에 이걸 표시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색인 부분을 조선식물혁명집의 색인 부분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보면 금강오랑캐 오랑캐라는 거는 여러 종을 시청하는 제비꽃에 대한 식물인데 이름인데 제비꽃에 대해서는 오랑캐를 붙이고 금강오랑캐는 앞에 접두어로 우리가 금강산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접두어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 금콩의 다리도 전통적인 이름인데 금콩의 다리는 이름이 없어서 우리가 금을 새로 붙여. 금난초는 원래 있는 이름이야. 요렇게 했는데 금강초롱은 여기를 초롱꽃이라고 그냥 분류하더라.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와서 금강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초롱꽃이래. 근데 그 초롱꽃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그 허리 부르는 초롱꽃, 캄파놀레 초롱꽃을 초롱꽃이라고 하고 여기는 금강을 새로 붙여. 그래서 금강초롱.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화방초라고 불리우다가 이 화방초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 초롱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기존의 초롱꽃하고는 다르니까 금강초롱꽃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라고 해서 이름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이게 무슨 일제의 부역행위예요? 화방초 기존에 부르다고 가로쳤다고? 소리쟁이 이야기, 소리쟁이 빨리 좀 나갈게요. 이 소리쟁이도 있고요. 나가봐 기지기지 일본말이 나가봐니까 좁은 입 기지기지가 바삭바삭 이런 뜻이거든요. 좁은 입 바삭바삭이 루맥스 크리프스고 우리는 소리쟁이다. 길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어린 잎은 이렇고 열매고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붉게 되죠. 그래서 요 뿌리고 양자를 쓰면 뿌리고요. 여기 제가 강의 때문에 캤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걸 탄천에 나갔어. 하나를 캤더니 50cm 이상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 정말 길게 들어가더라고. 50cm를 팠는데도 커서 도저히 뿌리를 뽑아지지 않았어. 작은 걸 선택했어요. 뿌리가 찌꺼기로 쭉 내려갑니다. 이걸 양발분 모양의 뿌리라고 해서 양잭은 아마 위에 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름처럼 소리가 소리쟁이니까 소리가 나는 풀려서 소리쟁이 이름이 붙였다. 흔들리면 씨앗이 때가 부딪히면서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 김용훈 교수님은 국어를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소리란 뜻이 똑같은 말을 쓰면서 이게 소리라는 소리를 뜻하는 소리라는 음소리를 통해서 차는 꽃쟁이를 뜻하고 의미 쏘고 어쩌고저쩌고 언어학적으로 소리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6월달쯤 나중에 읽어가지고 열매가 벌겋게 되잖아요. 보통 저게 서판대 풀밭에서 많이 자라고 서판 풀밭에 뱀이 나올 방송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소리가 나는지 나지 제가 한마디씩 가서 옆에서 계속 앉아서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개뿔 소리가 나긴 누가 나겠어요. 뭐 태풍이 불면 아예 부딪혀서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이건 소리쟁이 동의보감입니다. 위에 당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썼던 약재고요. 양재건 소롯불이 그때는 소롯이라고 했어요. 소리쟁이라고 해서 소롯이라고 하고 불을 휘는 불이고요. 뿌리를 약재로 썼다는 거예요. 뿌리를 약재로 썼고 요거는 1613년에 동의보감이 나왔고요. 구황차로라고 신속이 적었던 1660년에 구황신구래요. 자꾸 그 백성들이 많이 굶어지니까 굶어 죽지 말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약본이라 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게 먹는 그 시용신구를 적은 거예요. 양재근 적혀 있고요. 한자로 적혀 있고 백성들이 보고 죽지 말라고 옆에다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로 소롯뿌리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솔옷이 아니라 소롯이라고 써봤어요. 자, 뿌리를 쓴다는 거고 요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한글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현대말로 읽어볼게요. 발구체 넣고 줄기 위 단단히 덮어 찬 기운이 못 들어가게 하면 um이 나거든. 국을 끓여서 먹으면 맛도 좋고 요기 하나니 um을 베어버리고 그 뿌리를 도로 군형에 넣어 um이 또 나고 또 베면 또 나니 무궁하게 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런 거 풍습이 없는데 이 뿌리를 겨울에 우리 옛날에 땅에 묻듯이 김치 묻듯이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럼 봄이 올 때쯤 되면 땅 속에서 새순이 도는 거예요. 새순이 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새순을 빼서 국거리에 넣고 또 뿌리를 넣어놓으면 또 나니까 또 잘라먹고 또 한다. 이게 그냥 옛날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밖에 있는 거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채집하거나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약재로는 그렇게 쓰는지 몰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뿌리를 파가지고 집 옆에다가 심어두고 겨울에 떴다가 봄 되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뿌리를 빼서 무 위에 청 자르듯이 자르고 또 넣고 또 넣고 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 약용과 식용에서 뭘 본 거예요? 조상들은 뭘 봤겠어요? 뿌리를 본 거야, 뿌리를. 우리는 안 본단 말이야, 지금. 이 신구를 약재 말고는 지금은 한의사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다고. 왜냐면 공정대에서 나오니까. 실제로 약을 제조하는 사람 빼고 나서는, 한약을 제조하는 사람 빼고 나서는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위에 붉은 거 있는 거 이게 익었다는 거 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소리 난다. 언어가 비슷하니까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꾼들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뭘 본 거예요? 뿌리를 본 거예요, 뿌리를. 그러고 나서 가보자고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한약채취원령 세종때인데 솔곳으로 나와요. 그게 한자로 적혀있는데 이걸 양재간 소울곳이라고 되는 거를 하면 솔곳이 나오고 소롯 그 다음에 조선중기 가면 소로장이에서 장이가 붙고 소리쟁이가 되고 소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소리하고 무관했어요. 소롯 이렇게 쓰다가 뒤에 장이가 붙으면서 소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되냐? 소리는 15세기부터 이게 지금 국립국어원에 있는 자료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소리라고 처음에 출발했다가 소리 갔다가 도로 소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소리 쓰이다가 다른 걸로 쓰이다가 우리가 지금 음성으로 듣는 이 소리는
처음부터 소리였던 거예요. 솔을 오다 하면 어원이 달랐어요. 그러면 서로 솔곳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송곳의 거예요. 송곳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 열매가 짤랑짤랑해서 그거는 현재 저희 소리하고 비슷하니까 우리가 현재 그냥 생각하는 거고, 옛날에는 뿌리를 시동하고 뿌리를 이야기했거든요. 뿌리가 송곳 같은 거야. 그런데 뿌리에 대한 민속이 우리가 사라지니까 이 이름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송곳은 그럼 솔곳으로 쓰다가 송곳으로 됐는데, 왜 소로 쓰던 게 소리쟁이로 왔냐? 식물 이름은 다르게 왔냐? 출발이 같았다면 왜 다르게 됐냐, 이게.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한 단어가 어원적으로 같이 쓰이다가 일상용어에서는 일상용어가 변화하는 것과 그것이 다른 명치에 붙어서 그것에 사용되면, 식물에 사용되면 식물에 대한 이해와 발전사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나무라고 쓸 때 아래 음자 15세기에 가면 위에 음자 음마일 때 음자가 돼요. 15세기에 음나무라고 써요. 15세기 음은 뭐냐면 15세기 음나다 이런 말들이 15세기 문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나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5세기에 쓰던 음나다. 법화된 은혜, 박통사 은혜 이런 데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음나다, 새싹이 돋다는 뜻이에요. 그 음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새싹이 돋아나는 걸 먹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뭐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머해서 구슬하고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고 출발해서 보면 음나다, 새싹나다는 말이 음나무에서는 음으로 쭉 내려오다가 경기도 강원에 아래 음자로 채택되면서 아래 음자로 쓰는 음나무가 됐고 쓰다가 음은 음으로 변한 거예요. 음크다가. 그래서 이 말은 국악자 중에 이렇게 해석하신 분 계시고 백무식 교수님이신데 한국대 교수님이시나? 소리쟁이는 소는 가는다는 뜻이고 고성은 고챙이 모양이고 송곳이라는 뜻이고 앙이는 정밀사. 그래서 소리쟁이는 송곳처럼 생긴 뿌리를 가진 식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원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생명의 어원을 찾아나가는 방식도 그 당시에 용도를 위주로 이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용도를 추적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한국 신기념 유형으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오갈피는 분명해요. 이거는 조선식물혁명집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오갈피라고 적혀 있어요. 중국에서 왔던 손가락처럼 이파리가 5개로 나누는 것에 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갈피라고 썼고 이 발음이 오갈피, 유연이 들어가서 오갈피가 됐어요. 그거는 어원학적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섬오갈피가 있어요. 지금 아칸소 바낙스 세시리 프로름이 지금도 국표에 보면 성명은 바뀌었어요. 엘레오테로 코커스로 바뀌고 세시리 플로스는 같이 쓰는데 아칸소 파낙스 코리안룸이라고 쓰는 이게 조선식물 혁명지에서 섬오갈피라고 적혀있는데요. 제주도에만 있는 식물이에요. 제주도에 서귀포로 이제 담장에 가면 오갈피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줄기로 하고 섬오갈피인데 이게 오갈피죠. 오갈피 나무인데 이게 양성화예요. 꽃들이 지금 두상화서로 해서 꽃들이 여러 개의 꽃들이 합쳐져서 있는데 보면 흰 게 수술이고 가운데 있는 이게 지금 암술이어서 한 꽃 단위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입니다. 그죠? 양성화인데 이파리가 5개 나기 때문에 오갈피고요. 요게 제가 꽃을 못 담았어. 옛날에 담았던 꽃 찾아보니까 제주도 가서 담았던 게 스모갈피 나무인데 스모갈피는 일단 덩굴이 지고요. 덩굴이 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덩굴처럼 자랐는데 지금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인데 요 암술 머리만 남아있어요. 그죠? 여기는 수술이 없어요. 네, 스모갈피 나무는 암수단으로 해요. 암그루하고 수꽃그루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제주도에 여기 지금 스모갈피 나무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암꽃하고 수꽃이 다르게 있어요. 암꽃그루하고 수꽃그루가.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최근에 지금 신구대 식물학과 교수이신 신현철 교수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향약 구급방에 나오는 고려시대 식물.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고려시대에 적혀졌던 한약서인데요. 그 한약서에 적혀졌던 식물 이름에 오가피가 있는데 오가피가 도대체 무슨 식물이냐? 이분은 되게 똑똑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 본초학에서 현대 생명력을 정하는 우리 생명물리 같은 현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기원종을 파악하는 문제이고, 과거의 동의보안이나 향약집성방이나 향약구급방에 나오는 본초학에 이게 어떤 식물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기원식물, 기원종을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속학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민속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전통의 식물학과, 전통의 식물 인식 방법과 현대 식물 분류학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연속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속적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약 집성방 동의보험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식물 도감에 나오는 기재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기재물을 해석하면 식물 분류학적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을 동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종을 동정할 때 어떤 식물이 이게 무슨 종이다, 어떤 학명을 가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이나 향약구급방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동정 과정이니까 식물 분류학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식물 분류학에 관련된 책들 다 찾아봤는데 어느 학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식물 분류학에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식물의 개체의 실체가 있거나 그게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표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CM은 표본을 반드시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종을 동정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본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표본을 못하면 일러스테이션으로 그리라고 그래요. 세미나로 자기 그려서 누가 봐도 그걸 동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을 동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동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냐면 민속학 행위예요. 그 민속학 행위에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봐야 되는 것이, 근데 이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약구급방에 나오는 오갈피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 나오는 설명에 근거해서 보자면 선오갈피다. 향약구급방은 선오갈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걸 선오갈피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동의보감이나 우리 역사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걸 오갈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부르냐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걸 오갈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륙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아빠 아니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취지십니까? 그랬더니 뭐 말을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빼시는데 취지를 읽어보면 이걸 오갈피라고 하니까 저거는 내륙 오갈피 뭐 이런 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에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라는 제가 규명을 해보는데,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 때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것보다 이거 절반인데 3분의 1도 안 돼요. 오갈피에 나오는 뒤에 방중 향약목 초부라고 해서 향약편처럼 뒤에다가 식물을 모아놨는데요. 그게 뭐 이거밖에 없어요. 오갈피. 갑자기 번역을 한번 쓸게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거나 약간 차가우면 독엽다. 5월, 7월 줄기를 채취하고 10월에 뿌리를 채취해서 그들의 말입니다. 이걸 보는데 이걸 읽고 나서 종을 동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갈피 종류라는 건 대충 쓰다는 알겠는데, 지금 오갈피 종류가 소간에 어떻게 있냐면 가시 오갈피 있고요. 경기도 강원도 북쪽에 자라고요. 선오갈피 제주도에 있는 게 있고, 오가나무라고 외래 들어와서 재배하는 게 있고, 오갈피나무 전국주로 존재하고요. 큰 오갈피나무 강원도라는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식물 분류학자들이 찾아낸 오갈피 나무 속에 있는 전체 종에 대한, 이거는 수입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옛날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걸 아까 봤듯이 오갈피 나무부터 해서 암수 한 꼬꾸리 있죠. 양성화예요. 양성화인데 선오갈피하고 오가나무만 딴거로요. 그 특징이 있어. 이분은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향약집성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향약집성방에 잎이 3개 있는 꽃이 피는 것은 수나무이고 잎이 5개 있는 꽃이 피는 것은 암나무입니다. 잎 3개하고 선오갈피 보면 5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고, 다만 향약집성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암수 딴거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향약집성방에. 동의보감에는 그런 읽어봐도 동의보감에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요것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향약 구급방은 1230년대 적혀진 고려시대 책이에요. 1230년대. 향약 집성방은 1430년 조선 세종 때 적혀진 책이에요. 200년이 지난 책이에요. 독립보감은 1613년에 또 200년이 지난 책이에요. 향약 구급방을 하는데 왜 향약 집성방이 근거가 되지? 그냥 2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식물이 200년 후에 같은 식물을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 약전도 심하게 바뀔 때 6개월 아니면 약전이 바뀐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문헌학을 하셔야 되는데 문헌학이 뭐냐면 향약 집성방하고 독립방은 향약 구급방 사이에 있는 이 향약 집성방하고 독립방은 성격 차이가 있어요. 식물의 책의 성격이 같은 향약수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조선 세종 때 세종이 명해서 향약 집성방을 왜 적었냐면 중국하고 관계가 조선 초기에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명나라 교체되고 나서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불안정한다. 명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외국 강단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신하들한테 명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향약제를 구해라. 국산화 시키라. 국산화를. 무슨 자료를 뒤졌으라도 중국 책 다 뒤져서 좋은데 그게 대체는 국산 책을 만들어 국산에서 쓸 수 있는 약제를 만들으라고 한 게 향약 집성방이에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은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국산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약제는. 중국에서 수입한 게 없다고. 수입한 게 없고 오로지 향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동의보감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집대성을 했는데 전부 이름은 나오는 그 뒤에 끝에 있는 향약본초라고 하는데 향약본초에 나오는 약제명들이 전부 국산제인데 내용이 중국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자료를 끌고 와서 그거에 대체되는 향약제를 찾았는데 자료를 끌고 오다 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이 책이 문제가 뭐냐면 85권이야. 만들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한의학자가 이걸 읽지 않은 거야. 읽지 않으니까 세종대왕이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너무 났어. 왜 안 읽냐? 내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 위해 살아오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세종대왕 사람을 상상을 받는 좋은 일이 난 결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종대왕이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경학관을 뽑았어요. 한의학자 중에서 한문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면 전부 퇴근 안 시키고 세종대왕이 보는 앞에서 저걸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다 듣고 가야 돼요. 그렇게 시켰는데도 세종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폐시키려고 안 해. 그래서 동의보감을 줄 때는 무슨 이슈가 등장했냐면 저거 너무 복잡해. 좀 간단하게 선조가 생각했던 게 허준한테 명했던 게 뭐냐면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좀 간단하게 해. 라고 명을 허준이 받고 나서 허준이 이거는 여러 사람이 편집한 거고 이거는 허준이 거의 혼자서 대충 여러 사람이 편집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 혼자서 편집했어요. 편집하면서 허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 몇 나라를 보니 남쪽에 남이가 있고 북쪽에 흑이가 있더라. 둘이 대립해서 약제가지고 싸우더라. 내가 삼등립이다. 양자를 총합해서 정확하게 동리가 동쪽이라는 말도 뜻이 또 있지만 남북을 내가 총합한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겠어. 그래서 동의해. 그래서 축약하고 남쪽, 북쪽, 그 다음 동쪽을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약제를 정하고 그걸 표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은 중국에 안 봤어요. 동의보감은 중국에서만 14번 들어간 게 아니고 14번 목판본으로 14번이 가능됐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제가 뒤에 보여줄 텐데 동의보감의 판본은 중국본이 많이 남아있어요. 목판본은 워낙 많이 찍어가지고 중국본 동의보감 도 껴있어요. 판본별로 페이지 수도 조금씩 다르게 중국에 맞춰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은 이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거, 국산화되지 못한 거는 표시를 했어요. 이거 수입해서 쓰는 거라고 표시를 이제 아까 봤듯이 방향하고 표시를 다 해두고 향약 집성방은 그런 표시 없이 전부 향약제고 영향은 중국의 송나라 때 중국 책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 대부분의 내용은 대관 경사 정류 비급 본초라는 책의 내용을 향약 집성방을 뺏겨놨어요. 가보면 둘이 대조해보면 이게 지금 제가 대관 경사 정류 비급 본초를 가지고 있는데 향약 집성방하고 둘이 대조해보면 그 기재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약진에 쓰는 오가피를 어떻게 쓰냐면 오가피 나무 속에 속하는 속 전체에 있는 종 전체를 다 약재로 다 써요. 중국에는 하나만 써요. 섬오가피 나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중국의 섬오가피 나무의 분포도예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만 분포하지만 중국에서는 남쪽에서 분포하는 거 아니라 전역에, 중국의 전역에 우리가 섬오가피라고 불리우는 아칸소 파락스가 아니라 지금은 엘레오테로 코커스 그라실루스가 중국 전역에 분포해요. 그러니까 중국 책은 읽어보면 암수 구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는 오갈피는 대부분 보는 게 우리가 섬 오갈피라고 불리는 그라실루스 종이에요. 이 종이니까 중국 책에는 그렇게 됐지. 향약 집성방은 아까 말한 그런 문헌적 역사 때문에 중국 책을 뺏겨먹고 나서 우리한테 약재는 우리한테 맞는 걸 씁니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에 나오는 기재물이 대부분 중국 문을 왜 뺏겨 그거를 옹골이 시신, 옛날에는 옹골이 시신이기 때문에 옛날 걸 함부로 손을 안 대요.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고전을 그대로 둬요. 동의보감은 손을 많이 댔어요. 동의보감은 손을 많이 댔어요. 축약하고 뺏기더라도 일부분 뺏겨놓고 나서 그 사진을 따라놓고 나서 그것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도 여기 가서 적어놓고 나서 그 중에 다시 총합을 해요. 왜? 동의라는 걸 자기가 확립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향약 집성방은 그런 성격이 없어서 향약 집성방은 그 기재물만 가지고 세종이 명한 거는 향제, 국산화된 약재만 쓰라고만 얘기하는 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향약 집성은 되게 복잡하고 그 내용이 뭔지가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동의보감은 뚜렷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암수구분 얘기가 없어. 암수구분이 안 되니까 동의보감 허준선생은 적지 않은데 중국은 왜 이렇게 적혀있냐? 중국은 위협 신문 분부가 달라서 그래요. 중국은 이것만 가지고 약점 써요, 지금도. 우리는 분포도가 달랐고 옛날부터 써왔던 걸 지금 실험해보니까 다 같으니까 같은 속을 그렇게 써보는데요. 그래서 약점도 중국 약점하고 우리 대한민국 약점이 달라요. 민속도 달랐거든요. 왜 지금 그걸 그런데 그 큰 문제는 쳐다보면요. 다른 자료를 쳐다보면 이분이 예를 틀렸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세종실록지도지가 1454년에 찍혔는데 세종실록지도지가 왜 찍혔어요? 신문에 오가피가 왜 나오겠어요? 공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납을 받아야 되니까 전국에 어디서 나는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평안도, 함길도 지금 함경도죠. 함흥과 길주를 했기 때문에 함길도로 했다가 지금 함흥과 경성이죠. 경성. 백두산 오른쪽에 있는 그 두만강 쪽에 경성하고 해서 함경도로 이름을 지금 바뀌었지만 함경도까지 다 나와. 섬오갈피가 그게 어떻게 자라? 여기 오갈피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탐라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제주도만 있으니까 탐라제에 나와야 되잖아. 웹분들은 제주도에 섬오갈피 있다는 걸 몰랐어요. 탐라제에 오갈피가 안 나와. 남한방로 1704년에 이분도 이영상이라는 분도 제주 목사였어요. 남한방로에 뒤져봐도 오갈피가 안 나와. 몰랐어 여기 있는 줄. 이문경제지는 뭐라고 했냐면 만학지에 서유보 선생은 1850년대인데 40년대인데 오가가 있는데 우리 조선은 관동의 산골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관동이 어디예요? 강원도를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걸 제일 좋게 본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오갈피 나무 속이 뭐예요? 가시오갈피, 가시오갈피. 지금 가시오갈피 그거는 약재에서 똑같이 쓰는데 이거 키우는 사람들은 가시오갈피를 쓰면 같은 용량의 사포닌인가? 그 성분이 같은 용량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실제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시오갈피가 약성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그 약재에서는 그렇게 반영 안 하는데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시오갈피를 많이 키워서 강원도에 가보면 여러분 가시오갈피 나무를 제가 태백산에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한 번도 꽃피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잘라가니까. 아니 근데 임원경제지에서는 서유보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으냐면 뭐라고 적었어요? 가시오갈피라고 적지 않고 섬오갈피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적었어요? 오가라고 적었잖아. 오가피라고 적었잖아. 애가를 구분 안 했다니까. 그냥 통으로 썼다니까. 통으로 쓰고 그 중에 강원도 나는 게 좋다더라. 이게 섬오갈피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조선 한방 양로식물 조사 보고서 이시도야 지도 뭐 아까 김태현 박사의 스승인데 거기 적었던 거에 보면 1917년에 서울의 약재시장에 갔더니 부록에 나와 있어요. 조선산
주요 약재 가격표 해가지고 1917년 서울 경성에서 약재 시장에서 오알피는 35전에 팔린다. 그 오알피는 뭐냐? 아까 좀 팔아서 세실 프로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알피 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경성 약재에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정태현 박사는 이걸 한술 더 떠서 조사를 했어요. 1936년에 조선산 야생 약용식물에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면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이걸 확대해보면 가격력 수료량 한글에 어디 네 군데를 조사했어요. 그 당시에 제일 컸던 약재시장, 대구 약재시장, 대전 약재시장, 평양 약재시장, 경성 약재시장 조사했더니 경성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대구 및 평양에서는 25전에 팔리고 대전에서는 15전에 팔리더라. 수요는 많지는 않고 보통으로 쓰이더라. 이거 조사한 다음에 그게 뭔지 사진을 받아갔어요. 조선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사진을 받아갔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세시리 플로러스 종이에요. 우리 민속을 자료처럼 데이터가 나온다니까. 지금 약전에서 현대곤충에서 생명력을 정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민속에서 어떻게 썼는가는 그래서 이름이 왜 엘레오테로코커스 세실리 프로로스의 오알피 나무라고 부르냐면 분포도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분포도가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흔히 썼기 때문에 그걸 오알피 나무라고 하고 새로 정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거기다 특징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거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가시 오알피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꽃 화경에 털이 많기 때문에 털 오알피라고 붙였고 제주도에 있는 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섬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약재명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후박나무. 이거는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후박이 두 개 써요. 지금 후박, 식물 분야에서 후박은 지금 제주도에 많죠. 상록수 후박나무를 후박이라고 해요. 식물 분야에서는. 이걸 후박이라고 하는데 생명명에서 약재명에서 후박은 이걸 지금 안 해요. 약재명에서 뭘 써요? 일본 목련. 목련과에 일본 목련과 그 다음에 오피시나리스 종 중국에서 온 일본 목련하고 되게 비싼 중국 목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걸 중국에서 그걸 후박이라고 해요. 중국 목련과 일본 목련의 나무 껍질을 약점에서는 후박이라고 하고 식물 분류학에서는 종의 이름으로 후박나무라고 쓰는 것은 상록수인 마킬루스 속에 있는 글을 쓴다. 마킬루스 툰베르를 쓰는데 이게 왜 달라졌냐? 이거를 지금 이게 우리가 후박나무라고 부르는 식물 분류학의 후박이고요. 이게 일본 목련이고요. 일본 목련이네.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 후박을 어떻게 적었냐면 땅에서 수입하는 약재가 있어요. 중국 남쪽에서 중국에서는 후박을 뭐라고 쓴 거냐면 뜻은 박자가 나무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후는 두터운 후. 나무 껍질을 쓰는데 나무 껍질을 두터운 나무 껍질이라고 해서 후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동의보감에는 우리 이름이 없고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준 선생은 나무를 본 적이 없어. 후박에 나무를 본 적이 없고 허준 선생이 본 거는 뭐만 봤겠어요? 요것만 봤어요. 약재로 된 거. 요것만 가지고 약재 처방하고 썼던 거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 후박이 뭔지를 찾으면 후박하고 이런 일치하는 거잖아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식물이 후박이야. 그런데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후박은 뭐냐? 본초강목, 이시대 본초강목에 나오고 하는 거는 일본 목련하고 되게 비슷해요. 차이는 잎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좀 많다는 거. 꽃의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꽃의 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본 목련하고 되게 유사한 녀석이에요. 중국 목련이라고 불리는 마그놀리아 오피시나리스인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 5년의 기록에 보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쓰는 후박하고 중국에서 쓰는 후박하고 비교를 해봐. 많이 국산화해야 돼. 세종은 이게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사신들을 계속 중국에 보내서 우리가 약재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중국에 쓰는다 우리가 하고 약성들을 비교해서 실험하기 체킹해야 되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의 거기 궁중에 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해봐 라고 했더니 여기 안에 뭐냐면 우리가 쓰는 후박은 중국과 완전히 달라서 앞으로는 쓰지 마라. 우리가 쓰는 후박이 중국에 쓰는 후박과 달라. 쓰지 마.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후박하고 우리가 다르게 쓰는 후박이 있으네 따로.
국내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향약 집성마의 후방이 나와요. 똑같이 중국하고 똑같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은 중국 기록인데 향약 집성마는 뭐만 썼다고 그랬어요? 국산제만 썼다고 그랬잖아요. 국산제만 쓰는 후방이 따로 있었네? 그 다음에 세종신옥지리지에 가봤더니 경상도 약재에 후방이 있다고 나와있어요. 경상도의 지역에 같은 후방이 우리나라에 공파하기 때문에 거기서 후방을 공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정동북 여지승남에 갔더니 전라도 제주도에 토상으로 이게 있다. 그때는 제주목이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주도에 후방이 있다. 제주도에 있는 후방이 뭘까? 중국 목련, 마그놀리아 오피시나리스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제가 본문은 홍릉 수목원에서 심어진 한 그루만 딱 봤어요. 제주도에 어디 있어요? 중국 목련 본친 데 있어요. 일본 목련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중국 목련은 국내에 거의 없어요. 예전 심은 흔적도 없고. 근데 제주도에 있다고 돼 있어요. 탕마지에 갔더니 위에다가 곡물로 받치는 거 안에 이게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한박물에 갔더니 또 있어. 그 다음에 아흥학비에 갔더니 정양용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라도 강진에 해남 쪽에 강진이죠. 강진에 유배를 간 다음에 유배를 가서 봤더니 허준이 지금 돈을 구하면은 당나라에서 당을 표시하는데 중국에서 사왔던 건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잡수를 가져와서 이거를 해남과 강진에 갔더니 동맥나무처럼 상록수애를 가지고 자꾸 후박이로 옮긴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 같습니다. 정양훈 선생님이 혀를 차요. 그 다음에 이규원 선생님이 찍었던 오주윤문 장등 상고에 보면 제주도에 올라온 나무의 뿌리 껍질을 후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각사 등록이라고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곡물을 봤더니 울릉도에 가서 후방을 채취해왔다. 중국 농민이 울릉도에 없는데 지금도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고. 그게 뭐냐? 조선 약재시장에 조사했더니 대구, 평양, 대전에서 거래되는 후방이라고 거래되는 거는 조사했더니 뭐다? 마키누스 툰베르그래.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동의범에서는 당에서 왔다고 했는데. 당에서 왔던 명나라가 충분하게 약점업을 안 해준 거예요. 왕실이나 위에 양반가는 저를 쓸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쓸 만큼 없습니다. 이게 조선 초기나 고려 시기도 계속 문제였고 그래서 국산제를 대용해서 썼던 거예요. 비싼 껍질 가지고 약성이 비싸게 나는 다른 식물을 쓴 거예요. 그 흔적이 식물 분류학에 있으면 마키누스 툰베르그를 후방나무라고 동정하게 된 거예요. 동정하게 됐는데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약재에 따라서 우리가 약재 심을 했더니 이 후방나무는 원래 약재를 썼던 후방에 약성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재를 못 쓰게 금지시키고 지금은 뭐로 쓴다? 중국 목련, 중국에서 수입했던 그 껍질과 일본 목련이 약성이 동일하니까 일본 목련을 후박이라고 부르고 같이 쓴다. 왜 그러면 식물 분류학에서 자꾸 혼돈된 이름이 나와요. 일제시대 때 일본 목련이 들어왔어요. 일본 목련이 들어왔는데 일본 목련을 일본 애들이 후박이라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비싸게 이걸 후박이라고 썼어요. 이걸 후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후박이라고 얘기하니까 정태현 박사는 아니야 그건 우리 풍습은 아니고 우리 풍습은 이게 후박이야. 그래서 풍습 때문에 이건 가는데 민간의 풍습은 계속해서 남은 거예요. 그것도 후박이라고. 그래서 이름의 혼재가 후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 목련 후박이라고 하고 마키누스 툰베르그는 식물 분류학에서 후박이라고 하고 이게 존속하게 됐는데 이 존속하게 된 계기는 그리고 지금은 약학에서는 약전에서는 일본 목련 쪽을 후박이라고 보고 분류학에서는 이걸 후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역사가 있는 거다. 그걸 반영한 거다. 식물 이름이 우리 민속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뭐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끝낼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블로그에 적었다가 이것들을 또 학자고 시끄럽지한데요. 이화여대 이창수 교수님이 국가에 돈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던 게 있는데요. 자원신문학회가 발표했던 건데 제주도 신문이 나오는 옛날 책 5가지가 있어요. 제주도 신문 이름이 나오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 신정동 여지승남, 탐나지, 남한박물, 중앙정부에 올리는 제주 지방관세에서 적었던 걸 모아놓은 책이 제주 계곡이에요. 이 5가지가 100년 단위로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5개가 쭉 있어요. 요걸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쫙 해서 후박이라고 불리는 거는 제주 계곡 빼고 위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17세기까지 네 번이 다 나와요. 이 후박이 뭐냐? 논문을 적었고 국가 돈을 받아 적었어요. 논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그놀리아 오바타, 마그놀리아 오바타 일본 농민, 세종실록 지리지의 일본 농민이 후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신정동 여지승남에서 일본 농민으로 후박을 쓰고, 그 다음에 탐나지 남한박물에서 그랬다. 이게 말이 돼요. 일본 농민은 언제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니까. 이게 논문이냐고. 일본 농민이 키워졌다는 기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키워졌다는 기록을 찾아야 돼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이건 일제시대에 들어온 게 분명해요. 일본 농민은 일본이 원산지예요. 중국 농민과 되게 비싸고, 중국 남부가 일본 기후대가 비슷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됐는데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일본 농민이 지금 급속하게 야생화가 되고 있죠. 그 최근일이에요, 최근일. 이게 이런 농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기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이 후박은. 독립보험에 그동안 당에서 들어왔던 마그놀리아 오바타가 아니라 마그놀리아 오피시날리스, 중국에 있는 오피시날리스, 중국에서 수입한 거고. 약재를 일본이 우리한테 공락으로 바치면서 약재를 일본에서 사온 적이 없어요. 약재는 우리가 사온 건 중국에서 사온 거고, 일본이 공락으로 뭐가 있다, 후추가 있다고 해서 바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역사책에서 없고요. 오바타가 아니라 마그놀리스 오피시날리스를 썼던 거는 어디 책에서 썼던 거예요. 독립보험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나머지 책에서는 우리 국산을 썼다니까. 그 국산이 뭔지는 우리 민속을 보면 우리가 지금 후박나무라고 부르는 그 후박나무가 전혀 나무와 종도 다르고 약성이 똑같지도 않지만 백성들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걸 써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후박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노츠가라 나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노츠가라 나무는 아코니툼 속에 이 분류가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도 학자들이 막 논란을 벌여서 저도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아코니툼 실리아레라고 부르는 종을 노츠가락 나무라고 하는데, 노츠가락 나무를 지금 표기는 약간 달라졌지만 이때 조선신문이 혁명지면서 체록했어요. 근데 이건 알아요. 뜻은 알아요. 노젓가락이야, 나물이야. 뜻은 알죠? 노젓가락은 뭔지 알죠? 노스로 만든 젓가락이에요. 지금 뭐 한식집에 가면 깔짝집 같은 노젓가락 나오잖아요. 나물은 뭔지 알잖아요. 먹는 듯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잖아. 아쿠니툼이잖아. 맹독성이잖아요. 이거 뿌리 드셔보셨어요? 생짜로? 저 시험이 제가 약성 잘 모르는데 독공무시라면 독국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항상 뿌리 같은 거 살짝 때 먹어보거든요. 씹는 순간에 혀가 떨어지는 않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파. 그냥 이게 쓰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바늘이나 대목 같은 거 가지고 혀를 그냥 계속 그냥 작사를 해. 근데 나무만 먹어. 이걸 찾아봐요. 왜 이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게 줄기로 자라죠, 그죠? 줄기로 자라서 녹지한 나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늙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냥 투꽃은 대체로 꽃 자라는데, 녹지가락이면 기중한 거니까, 투꽃이 녹지가락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이게 줄기로 자라는 게 녹지가락이라고 했을까? 이게 투꽃은 이런 식으로 자라고, 녹지가락 나무는 이런 식으로 줄기로 자라는데, 이건 비슷하게 백부자고, 백부자가 더 녹지가락 같네. 자라는 거죠.
이거는 진범이고, 진범은 약간 덩굴성이죠. 이 동의보암입니다. 동의보암이 아까 제가 봤던 동의보암이 다르죠. 여기에 초가라는 당이라고 수입제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호장근 있고, 초인데 박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보암이에요. 박옷은 이것도 송곳이가 낸 말이에요. 뿌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때 하늘이는 박옷이라고 바뀌어요. 송곳 뿌리로 약재를 쓰고, 초인데 수입제가 아니고 국산이에요. 근데 글씨체가 달라요. 이건 중국분이에요. 동의보암이 중국 판본으로, 중국 목판본으로 된 걸 제가 중국분을 보시라고 이걸로 가지고. 아까 봤던 거는 우리 국보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이고요. 요거는 중국 판본의 동의보암인데요. 초에 박오스라는 이름만 있어요. 1613년에 적혀졌습니다. 근데 1820년에 적혔던 유희의 물명고 여러 번이 있는데 가람문고본이에요. 이거는 서울대 규장학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초를 머리 숫자를 더 써서 초두라고 적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박옷이 그대로 있어요. 박옷이 있는데 하늘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요. 노쩌나물. 하나 더 붙었어요. 자, 이 차이가 17세기는 박옷만 썼어요. 약재로 쓰는 이름이 박옷이었고, 여기는 나물이에요. 나물은 19세기 등장해요. 이 사이에 다른 차이 뒤집어보면 알 수 있어요. 16세기만 해도 그릇저릇 살만했어요. 18세기 말 19세기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가 폭증해요. 인구수가 늘어나요.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국토가 감당이 안 돼. 이제 먹어야 돼. 독초도 먹어야 돼. 이때쯤 되면 한약세에 뭐가 나타나면 독초 먹고 아플 때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독초라도 먹어야 돼. 초를 뿌리를 먹으면 끓이는데 새싹은 괜찮아. 새싹을 살짝 떼쳤으면 독성이 사라져. 고사리 비슷해. 그래서 19세기 되면 그걸 알게 되고 19세기 되면 나무를 먹기 시작해요. 그때 등장한 이름이 노쩌나물이다. 자, 근데 제가 옆에다 붙여놨어요. 진교. 이게 진범이에요, 현재. 진교. 초. 오두라고 있는데, 동의보면 오두는 중국에서 수입한 두꽃소리예요. 오두는 잊어버리자고요. 그 옆에 백부자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세 가지만 이해해요. 동의보험에도 네 가지가 나와요. 오두는 수입제고, 백부자, 오두, 초오두, 또는 초, 진교. 이건 진범이니까. 백부자는 뭔지 아시죠? 그때부터 약재를 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투꽃에 지금 뭐 20종, 30종씩 분류하는데, 예쁜들은 진범 빼고, 백부자 빼고 나면, 중국에서 들어온 빼고 나면, 다 초였던 거야. 녹차나무도 초고, 그냥 투꽃도 초고, 뭐, 송이 바꽃도 초고. 지금 송이 바꽃 쓸 때 그 바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바꽃을 바꽃으로 바꿔놓은 쓴 거예요. 이거 뿌리 때문에 약성으로 쓸 때 이름이 난 거예요. 자, 19세기에 노츠나물이 등장했는데 이 노츠나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츠나물과 투꽃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통칭해서 진범 빼고 백부자 빼고 나서 나머지를 다 부르던 이름이 한자가 초였고 그것에 대한 한글명이 먹을 때는 노쩌나물, 약으로 쓸 때는 바보시라고 합니다. 왜 이게 세 가지 구분을 했을까? 뿌리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 듣고 갈게요. 여기 한글명을 보면 괴망이라고 쓰고 흰 박옷 이렇게 써요. 백부자는. 그 다음에 초는 노쩌나물 박옷 쓰고, 진교는 뭐라고 썼냐면 망초 이렇게 써요. 그물망으로 써요. 그물망에 망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를 보는데, 왜 초라고 부르냐면요, 이게 초가 풀초자에 까마귀 오자잖아요. 옛뿌리가, 봄 되면 옛뿌리가 까매요. 요게 초예요. 그리고 가을에 키면, 제가 가을에 키는데, 가을에 키면 옆에 새뿌리가 두 개가 붙어요.
새로 붙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자, 옆에 갖다 붙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요. 요걸 약으로 쓰면 부자라고 쓰고, 요걸 약으로 쓰면 초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왜 백부자라고 그러냐면 부자처럼 생겼는데 흰색이에요. 그래서 백부자라고 쓰는 거고, 이걸 왜 망초라고 하냐면 진범원 종류는 뿌리를 캐보면 이런 게 안 붙어요. 그냥 쭉 자라는데 끝에가 수염 뿌리처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미리 망근을 쓸 때 망근에 끈을 넣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망초, 거물풀이라고 썼던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아까 봤던 유희의 식물 물명고 1820년대 적혔던 책에 앞부분에 보면 식물을 쓸 때 식물을 무정류라고 분류하고 무정류 첫 단락이 초인데 초에서 야채 책자를 쓰고 뭐라고 쓰냐면 책자에다가 초가시 야채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걸 말하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나물이라고 한다. 그 나물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저기 투꽃을 나물로 먹어? 그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나물이 이때 나물은 그런 뜻이 아니야. 유희의 물명고에 노트나무를 쓸 때 나물을 뭐냐면 먹는 풀을 나물이라고 그래. 먹었다는 얘기예요. 정태현 박사가 1942년에 조선산 약용식물이라 조선산 식용식물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조선명은 녹지갈 나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명은 지금 녹지갈 나물 쓰는 실리아를 그 학명이 옛날 학명인데 쓰고 시용부위는 뭐냐면 새싹은 사용한다. 약으로 씁니다. 일제시대 1942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등장해서 20세기 일제시대 전체까지 계속해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독초도 약으로 먹었다는 게 분명하고 약으로 먹었는데 이때 녹지갈 나무는 여기서 식물 분류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정했겠어요? 이게 녹지갈 나무고 경기도 광릉에서 이렇게 부르더라. 바보초라고 부르더라. 또 어떤 데는 까마풀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경기도 광릉에 가서 이름이 제일 많이 부르니까 이걸 녹지갈 나무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투꽃이 옛날에는 3개밖에 분류가 안 됐는데 자, 진범은 떨어져 나갔어요. 백부자도 떨어져 나갔어요. 종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나머지는 있는데 학명을 배웠어요. 종분류를 낙가이한테 배웠어요. 배워서 갔더니 이제 우리 이름을 정해야 돼. 가서 정했더니 경기도 강릉에 갔더니 이건 뭐예요? 했더니 녹지가라는 나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녹지가라는 나물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서 이건 뭐라고 해? 투꽃이야. 투꽃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그러면 이 이름을 불렀던 사람 입장에서는 유희의 물명고에 따라서 가보면 어떤 상이었어요? 종을 인식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물로 먹을 때는 녹전나물, 약용을 쓸 때는 바보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말했던 민중들은 그렇게 인식했지만 식물 분류학자는 종을 먼저 분류하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갖다 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까 말했던 조선식물혁명지대 사정요지에서 나오는 방식들에 따라서 진행됐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나물로 먹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녹지갈 나물의 유래는 뭐냐? 종이 불화되기 전에 그냥 통쳐서 부를 때 명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명칭은 나물로 먹을 때 이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고 녹지갈이죠? 나물로 먹을 때 모습이에요. 새싹이 돋을 때는 녹지갈 나물이든 투꽃이든 종류가 구분이 안 돼요. 진범은 이파리가 좀 더 커서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나머지 아크니tum 속은 찍어보면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사령 수도인가 들어가서 봤더니 투꽃을 심으는데 어린 잎으로는 도저히 구분 못하겠더라고. 뭔지. 그때 잎이 나오고 나서 새 줄기가 나올 때 뾰족할 때 요걸 뜯어서 나무를 채취해요. 요때 모습이 그때 모습이에요. 그거는 뒤에 자라서 덩굴로 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 민속으로 쓰던 그 민속적 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조선식물혁명식 GS를 만든 게 한국식물혁명입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상하거나 질문이거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하고 요즘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새 데이터가 나와서 잘못돼서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새 데이터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서재욱 박사님한테 때려놨으니까 PDF 파일로해서 연락 주시면 소지하시고 공모용으로 보십시오. 그 안에 사진 자료가 중에 대부분 제가 찍었는데 한두 개는 남의 사진이 있어서 좀 저작권을 지켜주시고 진심에 감사합니다.